나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동화를 듣던 그 시절, 내 세상은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과 거친 손의 온기로 가득했죠. 아버지는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던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비 오는 날엔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기억의 중심에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의 중심이었고,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 전 항상 내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주시며 우리 딸 잘 자라. 꿈속에서도 예쁜 생각만 하렴이라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은 내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일에 매달리던 아버지가 지쳐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밥상과 함께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족이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을 숨기며 아버지를 돕고 우리를 돌보셨죠.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작은 생명을 안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돌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얀 병실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던 나를 아버지가 조용히 안아주시던 그 순간을. 그 후로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일에 묻어버리려는 듯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의 시선은 나를 지나 남동생에게로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사랑은 점점 남동생에게만 쏠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존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반면 나는 그저 시집갈 딸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그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항상 묻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는 나보다 남동생을 더 사랑하실까? 왜 내 작은 성취는 그에게 무의미할까? 왜 어머니가 계셨을 때의 그 따뜻한 가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된 걸까? 초등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던 날. 나는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남동생이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다는 소식에 크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상장을 내밀지도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중학생 때 학교에서 학예회에 나가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무대를 마쳤고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나를 맞이한 건 남동생의 수학 경시대회 수상 소식에 들떠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문을 닫고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내 기쁨은 아버지에게 그저 스쳐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반면 남동생은 해외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죠. 나는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 후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나를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동생이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모든 친척들에게 자랑하시던 아버지가 내 작은 승진에는 단 한마디의 축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동생의 성공을 자랑하며 웃으시던 아버지. 나는 그 자리가 불편해 일찍 자리를 떴고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하던 아버지였지만 그가 병상에 누웠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실은 이미 남동생과 가족들이 왔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옆에서 남동생의 아내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실 문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내 자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자본을 모았고 이후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떠 점차 큰 자산을 쌓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붐을 타고 서울과 근교의 땅을 사들였고 그 땅이 지금은 수십 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하며 지역사회에서 꽤나 이름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아들은 가업을 잇고 딸은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시집갈 딸일 뿐이었고 아버지의 자부심은 언제나 남동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같이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남동생은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자주 오지 못했고 남동생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병실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눈을 뜨셨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에 그의 손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남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숙이에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지워진 존재였다는 것을.
그 후로도 나는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나 혼자서 아버지의 몸을 닦고 약을 챙기고 간혹 그가 깨어나 눈을 뜰 때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언제나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른 남동생의 아내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나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의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런 말은 지금 하지 말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녀의 그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점점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남동생 역시 바쁜 일정을 이유로 병문안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병실에는 남동생 부부와 나, 우리 세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동생의 아내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들으며 나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을 들으며 나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남동생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따르면 전 재산은 장남에게만 상속됩니다. 딸에게는 특별한 유산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아버지가 남긴 것은 오직 남동생에게만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며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톱이 닳도록 무덤의 흙을 파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외면하셨나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절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남동생에게만 향한 사랑과 자부심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아이로 자라렴. 어떤 폭풍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때는 그 말이 단순히 내가 넘어지거나 실수했을 때 들려주시던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기대하셨던 것은 단지 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릴 적 내가 몰래 들어와 아버지의 책들을 만지작거리다 혼이 났던 그 방, 벽을 빼곡히 채운 책장과 묵직한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정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함께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 건물을 완공하고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까지, 그 사진들은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다. 나는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일기와 함께 사업을 키워가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그를 극복해낸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시절, 밤을 새워가며 건물을 지었던 이야기, 그리고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의 벅찬 감정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정수가, 나는 내가 언제나 자랑스럽다. 너는 강한 아이로 자랐다. 나는 내가 세상에 혼자 서는 날에도 꺾이지 않을 거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게 물질이 아닌 강인한 마음을 남긴다. 내 동생은 아직 너처럼 강하지 않다. 나는 내가 세상 앞에 더 당당히 서길 바란다. 언제나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 내 이름으로 된 오래된 땅을 내 이름으로 남긴다. 그것은 내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자부심이자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곳에서 내가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품에 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땅은 오래된 숲과 들판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나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무언가를 세우기로.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진정한 유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남동생과 오랜만에 만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던 남동생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누나, 사실 나 이혼했어.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남동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 내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정리하고 매각하려고 한 거야.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 남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저 돈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니 결국 내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남긴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게 확실해졌어.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남동생이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나, 난 진짜 바보였어. 아버지가 날 위해 모든 재산을 남기셨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 돈 때문에 그녀가 남긴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게 확실해졌어.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남동생이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나, 난 진짜 바보였어. 아버지가 날 위해 모든 재산을 남기셨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내 가정이 무너질 줄은 몰랐어. 나는 그 순간 남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남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서로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처럼 이번에도 나는 남동생의 울음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동생은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도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종종 만나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남동생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받은 땅에서 작게나마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진심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진정한 유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슬픔으로 밀어넣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갈등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사랑은 때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가장 단단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따뜻한 기억과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어떤 유산을 받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족의 소중한 가르침이나 추억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가족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